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네, 오늘도 관계의 품격,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의 법칙, 오누포로 심페이지움, 유나연 옹김. 네, 이 책을 가지고 왔고 오늘은 제 4장이에요. 4장,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 있게 대처하는 법.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 있게 대처하는 법. 주위에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많이 겪어봤고.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이유 없이 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데, 똑같이 그렇게 대해주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많이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남은 잘 평가를 해. 근데 자기 자신을 정작 많이 모르고 살아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음 그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로 포진되어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은 쪼끔 내 자신을 좀 빨리 알지 않을까. 어 우주의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 그리고 유유상종이라는 거, 그러는 것처럼 내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그걸 통계적으로 보면 '아, 내가 어느 쪽 그룹에 조금 더 속하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금 품격 있게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조금 차별화되고 있고, 음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품격 있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일단 오늘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감정 전념에서 도망치려면, 네, 감정은 전념된다. 동일하게 아드레날린을 주사한 학생들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눴다. A그룹은 매우 짜증스럽고 화난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보내고, B그룹은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방으로 보냈다. 아드레날린의 작용에 의해 두 그룹 모두 긴장, 발한,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손발 떨림 등의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 하지만 A그룹 학생들은 자신들이 예민하게 날이 선 분위기 때문에 너무 초조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반면 B그룹 학생들은 자신들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흥분해서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미국 심리학자 스탠리 삭터는 위 실험으로 감정은 환경이나 주위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감정은 환경이나 주위 인간관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말은 즉, 바운더리를 긋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에 서서히 감염된다는 뜻이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굉장히 그림으로 천재적인 아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를 그냥 평범한 친구들 사이에 똑같이 공부하도록 하고 어울리도록 했더니 이 천재성을 거의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깐 어떠한 거리감을 두지 않고 똑같이 천재성을 가진 아이에게도 평범한 친구들하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 천재성이 점점 어 죽어가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바운더리, 거리감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정 또한. 근데 이게 맞는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인제 이걸 바운더리를 긋지 않으면 상대방의 감정이 나한테 서서히 감염된다는 뜻인 이 대목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것이 생각났어요. 감정은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내 감정은 내 내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바운더리가 불분명하면 원래는 상대방의 것이었던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나에게로 넘어온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처럼 상대의 감정이 내게 전이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품격 있는 관계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에 관해 알아볼 것이다.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에 의한 감정 감염을 막는 방법을 소개한다. 오지랖이 넓은 사람, 불평이 늘어놓는 사람,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 거들먹거리는 사람, 또 뭐든지 경쟁하려는 사람, 비관적이고 걱정이 많은 사람, 짜증을 전염시키는 사람, 정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방법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오지랖퍼에게는 단호박이 되라. 그러니까 늘 항상 오지랖이 넓은 친구들이 있죠. 정말 타인의 삶에 굉장히 참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늘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음 네가 지금 이해는 못 하겠지만 아니면 언젠가는 깨닫겠지만" 이런 말들이 거의 단골 대사죠. 근데 보통은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런 말이 자신의 기준이 곧 일반적인 기준이라는 압력, 대부분 이런 선의적인 것을 표현하면서 강압적인 압력을 지금 상대에게 계속 주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나쁜 견해는 없어요. 악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 그냥 주변 사람들 잘 챙겨 주고 또 좋다는 말 듣고 고맙다는 말 듣는 것이 이 사람들의 거의 삶의 낙이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자꾸 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근데 제일 처음에는 그게 또 실제로 도움이 된대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어떤 고민거리라든지 이야깃거리를 들어주고 부정적인 사람들한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제일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은 점점 상대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면 상대방도 처음에는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갈수록 이상하다? 한도 끝도 없이 선을 넘나 들어와서 강요하고 조정하려고 드는 이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인제 어느 정도의 거부감은 들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음 "그만하라." 이제 그만하라는 식으로 또 말을 하면은 또 상대방은 서운함을 내비친대요.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너한테 잘해 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고 나서 서운하면서 또 돌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확하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의사를 밝혀야 된대요. 상대는 거절당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아, 상대는 올해가 거절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내가 상대에게 거절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절을 못하고 빙빙 돌리는 희망 고문, 어제 말씀드렸죠. 희망 고문으로 어 조금 그 사람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태도를 보이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어떠한 뭐 내가 어떤 물건을 팔러 왔을 때 저 이거 딱 싫어요. 저에게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라고 말을 해 줘야 되는데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의논해 볼게요." 아니면은 상대가 또 어떤 상처를 딱 잘라서 거절을 당하면은 또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원래 상대는 원래 사람들은 인간은 거절당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여지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어제 GFER 대화법의 기본을 지켜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또 거절과 거부를 할 때는 어떠한 몸짓으로 서서히 간격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프로 불만러에게는 5분만 들어주기. 프로 불만러에게는 5분만 들어주기. 이거는 사람들로 가득 찬 전철을 타면 '아 왜 이렇게 혼잡한 거야?'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무척 모순된 말이다. 그 말은 하는 본인도 그 말을 하는 본인도 혼잡한 차량을 만원으로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평이라는 것은 자신이 상황에 가하는 영향을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나 조건만 탓하는 심리에서 나온다. 특히 어떤 상황에서는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그런 경향이 유독 강하다. 모두가 겪는 불편임에도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거기엔 자신만 특별 대접을 받고 싶은 심리도 숨어 있다. 끊임없이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진지하게 어울리는 것은 피곤한 일이다. 그런 이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카운슬러나 심리치료사가 된 듯한 기분마저 든다. 매사 불평이 많은 이들은 왜 그런 것일까? 그 배경에 있는 피해의식을 파헤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자란 환경과 부모의 교육 방식, 지금까지 거쳐온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 말이다. 만약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어중간하게 조언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이들은 꽤 오랫동안 피해의식을 안고 살아왔기 때문에 조언 한마디에 간단히 사고방식을 바꿀 만한 유연하거나 열려있지 않다. 긍정적인 조언을 하면 할수록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그들은 내 의견이 부정당했어. 이 사람은 어차피 날 이해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불평, 불만의 재료만 늘어날 뿐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대화를 피하면 좋은데 대화 자체를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은 그냥 한 5분 정도는 듣기를 들어주세요. 5분 정도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어떤 메시지를 확인한다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인적 환기를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맥이 빠지는 거는 사실 있거든요. 그냥 에너지가 그냥 소모가 돼요. 근데 그냥 이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냥 5분 정도는 들어주다가도 그냥 내가 나중에는 나는 당신의 이런 말에 관심이 없어요. 조금 무례한 내가 이제 무례한 행동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지나간 사람에게 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끊어 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해서 이 사람의 말의 흐름을 끊어 버리라는 거죠. "난 당신의 말에 관심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런 식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적 환기래요. 음. 그래서 어느 정도 환기가 또 이루어지면은 얼른 기회를 봐서 자리를 떠버리면 좋대요. 무조건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버려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불평, 불만은 진짜 그
밀실에서 탁한 공기를 계속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환기를 시켜야 돼. 네. 그게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프로불만러.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약이라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요즘에 제가 조금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냥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왜 하는 말마다 저한테 이게 비아냥거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하는 소린데 그분의 듣기에는 좀 제가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분이 느꼈을 때는. 그럼 분명히 제가 잘못 언어를 선택했고 전달 방식에도 잘못됐음을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네, 대놓고 욕을 한다든지 싫은 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듣고 나면 이상하게 빈정상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과를 요구하거나 반격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말들. 왠지 불쾌함이 가시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는 "자네 이 회사에 들어온 지 몇 년째야? 좋겠네. 일찍 퇴근해서." 또 부하 직원은 "업무 지시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또 시어머니 "우리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어." "어머 또 똑같은 반찬이네." 이런 말들. 남편의 경우에는 "부럽다. 집안일만 하면 되니까. 아는 사람 부인은 아무 도움도 안 받고 혼자서 애 셋을 다 키우더라." 또 아이의 친구 엄마. "일한다는데 정규직이야 계약직이야? 그러면 애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 또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엄마가 이제야 데리러 오셨네. 늦게까지 기다리느라 많이 보고 싶었지." 이런 것들 음 왠지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별말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언짢기는 하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칭찬, 칭찬받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상대에게 쉽게 마음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당신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 줄 건데 그냥 그런 비아냥거리는 상대의 노력을 그냥 인정해 버리고 그냥 칭찬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이게 한편으로는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대요. 누가 빈정거리는 말을 듣고 나서 기분 좋을 리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대신은 칭찬으로 네 상대에게 칭찬으로 어 대처하는 게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얘 우리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상식이었어." "어머머 또 똑같은 반찬이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만약에 칭찬으로 어머니, 어머니 때는 참 그렇게 힘드셨겠다.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똑같은 반찬을 하지 않고 매일 바꿔가면서 반찬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존경스럽네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칭찬을 그냥 해 버리면 쪼끔 네 그게 약이라고 합니다.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는 맞받아쳐 가지고 그냥 그거를 칭찬으로 승화시켜서 해 버리라는 거. 네. 거들먹대는 사람에게는 샤크 케이지 기법을 쓰기. 샤크 케이지 혹시 기억하세요? 샤크 케이지? 일단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의 말에는 상대보다 자신이 위라는 생각이 묻어난다. 그런데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의도치 않게 거들먹거리는 발언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불쌍해라. 빈곤한 나라에 있는 사람, 병을 앓은 사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에게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동정하는 말로 들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좀 하시네요. 만약 상사인 당신이 직장에서 신입사원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신입사원이 상사한테 좀 건방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나도 그랬어. 이런 말들도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발언이다. 당신보다 내가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말이다.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분석을 하면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일수록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괴테의 말을 인용한다. 그 말처럼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을 오히려 그걸 드러내지 않는다. 은근히 남을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잘 아는지 어필해야만 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은 그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거들먹거린다고 느끼는 것은 듣는 쪽에도 원인이 있다. 정말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존경할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거들먹거린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깔본다는 느낌은 주로 자신보다 아래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는 상대에게서 받는다. 상대가 거들먹거린다고 느낀다면 먼저 나의 속마음부터 들여다보자. 나 역시 상대를 인정하기 싫은 것은 아닌지, 아마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면서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 샤크 케이지. 이럴 때는 샤크 케이지를 한번 샤크 케이지 대처법을 한번 해보려겠는데 저번에 제가 샤크 케이지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어떤 성공격을 누군가가 먼저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입버릇처럼 그냥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평소에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설명해 줄래? 하고 되묻는 거. 이게 샤크 케이지의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혼자 그 상대가 나에게 그런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정확하게 그게 대체 어떤 의미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 이게 샤크 케이지 기법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건드리면 화낼 거야. 지렁이도 꿈틀거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려. 이런 식의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거들먹거리는 사람에게는 이 샤크 케이지를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샤크 케이지. 경쟁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대요. 경쟁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대요. 제가 조금 제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와 어떤 경쟁의식을 갖는 건 아닌데 저는 사실 선의의 라이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분야에서든지 간에. 그래야지 조금씩 물론 자신과의 어떤 라이벌을 만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도널드 트럼프가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라는 말을 했듯이 내 자신과 경쟁하면서 조금씩 내 자신과 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 그리고 그다음 날의 나, 어제의 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상대와 나 아닌 타인,
상대와 어떤 경쟁심을 갖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대요.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쟁심을 불태우는 사람, 은근히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시작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가로채는 사람, 뭐든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런 이들은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어디서든 그런 경쟁심이 발현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다. 친구 몇 명이서 점심 먹으며 휴가와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누군가 여름 휴가 때 하와이에 갈 예정이라고 하자마자 말을 가로채며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는다. 아, 하와이? 나도 여러 번 갔다 왔어. 거긴 너무 많이 가봐서 올해는 세부에 갈 생각이야. 이런 사람들을 분석을 하면은 나는, 내 경우는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 나 증후군에 걸렸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든 자신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항상 1등이 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는 성격으로 한 사람과 경쟁하려고 한다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경쟁 의식을 느끼는 부류다. 한편 특정한 사람을 의식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거나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러 그 사람의 영역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을 어필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의 대처법이라고 합니다. 나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에겐 일종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도저히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압도적인 존재감을 지닌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하찮음을 깨닫고 겸허함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을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존경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 작가 등을 물어보는 것도 좋다. 만약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 사람을 화제의 중심에 놓고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러면 적어도 당신에게 경쟁심을 품고 사사건건 끼어드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당신이 타깃이다. 즉 당신을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경계하거나 밀어내기보다는 둘이서 천천히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오히려 내 편으로 만들어 보자. 당신의 꿈과 이상, 목표에 관한 이야기 해주면 의외로 든든한 아군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을 목표로 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향하는 바를 상대에게 알려줘서 타깃을 바꾸게 유도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하면 더는 당신과 경쟁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어찌 보면은 질투심, 여자에게는 질투심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남자들은 대부분 또 질투심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여자보다 조금 더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자들의 질투심도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쟁이에게는 어떤 안도감을 준다. 매사에 또 걱정만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과 거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비슷하긴 하는데 걱정은 사실 나를 향한 저주예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막 매사에 걱정을 먼저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고 또 어떻게 냉정하게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죠. 이런 사람은 어린 시절 매우 감정적인 사람과 접촉하면서 자랐을 확률이 높대요. 상대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언제 자신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자란 것.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부모님이나 갑자기 불같이 화내는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학습이 되면서 사람의 감정이나 운동은 불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언제 어떤 위기에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이 내면에 잠재의식에 심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상상까지 하면서 계속 자신의 마음을 불안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계속 이제 표출을 하는 거죠. 걱정과 불안을. 근데 이런 사람한테도 어정쩡하게 대하면은 안 된대요. 이들은 음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낙천적인 사고가 아니라 어떠한 안도감. 아무리 자신이 불안과 걱정을 드러내도 밝고 다정한 태도로 괜찮다고 말해 줄 사람을 원할 뿐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어떠한 내가 어떤 위로 "아니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함으로써 본인이 그냥 어떤 안도감을 원하는 거지 내가 그걸 극복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건 조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냥 용기를 주는 거. 어떤 점에 쪼끔만 뭘 잘해도 "오 대단한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면서 다가가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자존감을 키워 주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 네. 이게 걱정쟁이의 대처법이라고 합니다.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친절로 방어하기. 친절. 아까 거들먹거리는 사람한테는 어떤 칭찬 요법이 있었잖아요. 근데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그냥 친절로 방어를 하재요. 짜증을 내는 사람의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의 잠재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자기의 내면에. 그러니까 항상 남보다 위에 서고 싶은데 또 손해 보고 싶지 않는데 또 방해받고 싶지 않은데 이런 욕구를 가진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도저히 참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항상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계산대에 줄을 서야 할 때도 신호를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가 바로 도착하지 않을 때도 짜증을 내는 게 거의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 '빨리 해야 해. 지면 안 돼.'라는 강박 속에서 살아온 확률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짜증으로 대한 감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쳐지는 것에 누구보다 민감하대요. 그래서 항상 친절한 말씨 이런 특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존중받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은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고 적당한 또 바운더리를 두는 것이 좋대요. 그 대신에 모른 척하지 말고 꼬박꼬박 지나가다가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꼬박꼬박 인사를 나누는 거. 음. 근데 의외로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인정이 많대요. 그래서 친절함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참견은 사양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층하고 거의 똑같은데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사례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상담 사례를 통해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질의응답 형식으로 해답을 제시한 뒤 내가 고찰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첫 번째 의뢰인은 회사원 준코 씨다. 회사에서 상사가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참견을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나를 찾아왔다. 준코 씨의 인간관계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요? 라고 이 책 저자, 이 책 저자가 준코 씨에게 물어봤어요. 회사 상사가 업무 중에 자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도 때도 없이 물어요. 근데 업무 중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렇군요. 그래서 업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계속 참견을 하세요. "그렇군요.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분은 몇 살인가요? 50대 중반 남자예요. 그렇군요. 그럼 부서에는 총 몇 명이 있나요?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정도. 이 회사에 입사한 지는 몇 년이 됐나요? 10년 전에 입사했어요. 그 상사와 함께 일한 지도 10년째예요. 10년 동안 계속 그랬다고요? 부서에 10명이나 있으면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여자 4명, 남자 6명입니다. 남자가 더 많아요. 여자가 4명, 남자가 6명 있는데 그중 1명이 문제인 상사인 거네요? 네, 그렇군요. 한바탕 상사의 지도가 이어질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성가시죠. 성가시다. 상사의 그 조언이 귀찮은 거군요. 그걸 태도로 드러내나요? 아니, 티를 내려고는 하지 않는데 전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죄송해요. 일부러 티를 내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전달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1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걸 보면 전해지지 않는 거겠죠. 그렇죠.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당신에게만 참견하는 걸까요? 혹시 당신에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같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한가해서 아닐까요? 한가해서 업무 중에 업무 중이잖아요. 그렇죠. 한가해서 그런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참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긴 유독 저한테만 그러긴 하네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무시하는 요령을 터득했나요? 그 상사가 다른 사람에겐 애초에 묻지 않는 것 같던데요. 안 묻는군요. 그렇다면 역시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네요. 한가해서 그런다는 말은 좀 매정하지만 일단 들어주긴 하잖아요. 귀찮은 와중에도 들어주니까 상사에게 당신은 항상 받아주는 사람, 안심할 수 있는 상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바로 지금이 바운더리 포인트네요. 단호하게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라고 말할 건지 이대로 그러려니 하고 견딜 건지 선택할 때 같았어요. 이대로는 싫어요. 그럼 상사에게 조금 단호하게 말해봅시다. 이제 됐어요. 저도 알아요. 하고 말이에요. 샤크 케이지라고 하죠. 약간 날선 분위기를 연출해서 저 화났어요. 자꾸 그렇게 말하시면 일이 방해돼요. 이미 몇 번이나 들은 얘기인데 더 이상 조언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사는 기분이 살짝 상할지 모릅니다. 이후에 약간 차가운 태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도 상관없나요? 조금 두렵지만 분명 지금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당신처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은 상사로서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지도 몰라요. 당신이 그걸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당신에게 조언하는 것이 곧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이지만요. 그러니까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세요 하고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바운더리를 그어봅시다.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면 대충 느낌이 오죠. 그 순간 이렇게 살짝 어깨를 뒤로 빼서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듭니다. 어깨 너머로 차단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조언을 들으면서도 멈칫 언어로는 필요 없다는 뜻을 전하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몇 번 그렇게 한 뒤에는 그가 다가왔을 때 확실히 눈치채도록 자리를 뜹니다. 그렇게까지 하나요? 네,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상대도 이상함을 느끼고 왜 그러는지 궁금해질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질 것이고 당신을 점차 어려워할 거예요.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을 인지시키는 건 부서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음.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거. 이게 너무나 참견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일대일을 생각을 하면은 사실 뒷일이 신경 쓰여서 주저하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이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회사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 10명의 회사 직원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은 그냥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니라 전체를 위하는 일이라고 명분을 시 그런 명분을 주어서 힘을 실어주는 거. 그게 바운더리를 그으려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대의 명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나에게 무례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 의견을 감정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러면서 조금씩 바운더리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지금 어떤 사례들이 계속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 한 가지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유나 씨는 최근 일이 너무 힘들어 대기업을 그만두고 조금 더 일이 편한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한다. 그런데 큰맘 먹고 부모님께 자신의 계획을 말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불호령이었다. 부모님은 대기업을 그만두는 것에 무조건 반대 입장이었다. 유나 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유나 씨가 이 책 저자의 오노코로 신페이에게 상담 요청을 하러 갔어요. 이야기 들어보시게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부모님과 저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물론 세대도 자란 환경도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가치관 차이가 드러날 때마다 부모님이 언짢아 하시면서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라고 하세요.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가치관의 차이를 느끼나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생각이나 그 위에 사는 방식에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제가 회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세요. 그렇군요. 부모님 세대는 종신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던 시대였으니까요. 그 가치관의 차이는 어머님과 아버님 두 분 모두에게서 느끼나요? 어머님보다는 아버지 쪽의 차이가 더 큽니다. 아버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난 적도 있나요? 네, 그렇군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네요. 아버님 세대의 남성은 특히 자신의 존재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대가 변한 건 알지만 아버님도 젊은 시절에는 노력했다는 것을 딸이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아버님은 그저 쓸쓸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알아줬으면 한다고요? 맞아요. 따님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달해 보세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아버지 때는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래요. 라고 딱 잘라 말하면 아버지는 딸이 자신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의견은 이제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말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반대급부로 더욱더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말이에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아버지 때는 정말 그랬구나 하고 일단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이런 일로 고민하고 있다고 상담하듯이 이야기를 꺼내보는 겁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의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편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아버님도 사실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따님 편이 되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이끌어내서 관계를 새로 쌓아가면 아버님의 생각이 조금씩 바뀔지도 모릅니다. 결국 아버님은 딸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그런 관계를 지속하면 충돌하는 일이 줄어들고 조금씩 관계도 개선될 겁니다. 아버님이 나설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고나 할까요? 그런 식으로 천천히 관계성과 소통 방식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카운슬러의 상담 노트예요. 이렇게 적혀 있대요. 짜증을 전염시키는 사람에 대한 대처법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사례에서는 경의와 존중이 해결의 열쇠다. 바운더리 오버의 대처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상대가 서서히 침범해 올 때는 그것을 차단할 타이밍을 침착하게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갑자기 침범해 올 때는 역으로 상대방의 영역에 뛰어드는 방법이 있다. 가치관의 차이로 상대가 언짢아할 때도 이쪽도 언짢은 태도로 대응하면 상대의 감정이 한층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면 관계는 급격히 나빠진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시대의 흐름은 가치관의 차이를 만든다. 이 사례에서 아버지는 딸이 못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다. 소중하게 키운 딸이기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럴 때는 무조건 거부하는 태도보다는 상대를 인정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다. 이해의 폭을 좁히면 갈등도 완화된다. 음, 한마디로 여기 있네요. 이 사장의 키포인트.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무례한 사람에게 먹이는 한방. 어떤 품격적으로 대하면서 상대에게 무례한 사람에게 먹이는 한방. 오지랖 넓은 사람에게는 절대 빈틈을 주지 않는다. 불평이 습관인 사람이 투덜거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린다. 빈정거리는 사람에게는 의식적으로 칭찬을 한다. 거들먹대는 사람에겐 당신의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걱정쟁이들은 부드러운 말로 안심시킨다.
짜증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한다.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나 요즘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조금 많이 애먹고 있어. 이 중에 있나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불평이 습관인 사람, 빈정거리는 사람, 거들먹대는 사람, 걱정쟁이들, 그리고 짜증이 많은 사람. 분명히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한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게는 절대 빈틈을 주지 않고, 불평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고, 그리고 빈정거리는 사람에게는 의식적으로 칭찬을 해 준다. 그리고 거들먹대는 사람에게는 왜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언지 정확하게 되묻는다. 그리고 걱정쟁이들에게는 부드러운 말로 안심을 시켜준다. 짜증이 많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한다. 음. 오장도 하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지금 길어서 이게 또 유튜브 올리려면은 한참 걸리거든요. 1시간 됐어. 51분째. 이게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한방 먹이는, 네, 이런 부분들. 음. 요 장은 재밌는 것 같아. 내일 마지막까지 해 가지고 내일 끝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 조금 많이 미흡하고 발음도 오늘 제가 입안이 지금 다 얼어 가지고 발음도 많이 좋지 않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런 어떤 뜻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또 내일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